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요즘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그죠? 일교차가 심하니까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집 안에 있으니까 좀 신경이 들 수도 있어요. 예, 집 안에 맨날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나갈 일이 있으면 마스크를 하고 나가는데, 그죠? 이렇게 집 안에 계속 있다가 나갈 일이 생겨서 나갈 때는 주변에 이제 날씨 같은 게 요즘은 뭐 다들 공조기가 잘 돼 있는 세상에서 사니까 밖에 안 나가 보면 날씨가 어때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죠? 예. 왔다 갔다 할 때 옷 같은 거 좀 잘 챙겨 입어야 됩니다. 예. 일교차 클 때는 옷을 여러 장 입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옷을 여러 장. 예. 그래서 좀 덥다 싶을 때는 따다다다 하나씩 벗고, 그죠? 춥다 싶을 때 하나씩 입고, 그죠? 예. 하여튼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있을 때는 계속 운동도 해야 되고, 예.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뀐 세상에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예. 이거 곧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겠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상황이 불확실할 때는 현재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예. 현재에 계속 코핑을 잘 하다 보면 다음 스테이지도 잘 갈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맨날 뭐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자고 있습니까? 요즘 제가 잘 못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좀 큰일입니다. 일을 좀 빨리빨리 좀 쳐내야 되는데 자꾸 저도 이렇게 늘어지네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서머리를 이제 한번 우리가 사실 이게 6장이 지금 챕터 6이 이제 전체 우리 이거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전반 다 했습니다. 사실 6장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컴퓨팅 사고라는 게 사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번에 그 질원 질문을 한 친구가 있었죠. 예.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잘한다는 게 컴퓨팅 사고를 잘한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본 친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 학교 커리큘럼 자체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컴퓨팅 사고를 하고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약간 전반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래밍 기초를 딱 들어갔을 때 무리 없이 프로그램을 빨리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베이스를 까는 작업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가르치면 쉽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만 가르쳐 놨다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면 이 컴퓨팅 사고라는 이 과목이나 뭐라 그러냐, 이 서브젝트가 가진 진짜 의미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쪽 포커스를 많이 두는 건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가, 사실 그게 결국은 컴퓨터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을 때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고 싶은데 컴퓨터가 잘하는 게 있고 컴퓨터가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컴퓨터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혹은 우리가 컴퓨터한테 집어넣었을 때 이 일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문제를 변형하는 프로세스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잘 놓고 보면 그 프로세스를 하다 보면 그 프로세스를 잘 뜯어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챕터 5까지 쭉 해온 이 문제를 딱 뜯어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굉장히 좋은 방법론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뭐 이렇게 막 딱 선을 그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요. 동양에서 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법하고 서양에서 어떤 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법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어지는 면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대척점에 있어요. 이게 동양에서는 세부적인 거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이제 문화나 뭐라 해야 되냐, 이게 사실 농경 문화냐 이게 사냥 문화냐 수렵 문화냐의 가장 근본적인 이게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그 농경 문화에서는 사실
사람 한둘이 중요하지 않아. 양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 일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거든.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어떤 방법론, 그죠? 만약 사과를 잘 키울 때, 뭐 바나나를 잘 키울 때, 아니면 뭐 별을 잘 키울 때, 보리를 잘 키울 때, 특정한 방법론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기라는 게 있는 거고, 특정한 언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근본적인 전체적인 어떤 큰 거를 꿰뚫는 그 방법론이 있어요. 그건 어디 가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수행하는데 어차피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농경사회에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농경이라는 방법론이 사람 하나하나의 어떤 디테일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예. 그냥 모를 심고, 잘 키우고, 뭐 거름 주고, 뭐, 예, 그죠? 그러고 수확하고. 사실, 이 농경 문화의 프로세스나 이 유즈 케이스들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혹은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아요. 하나하나가. 그죠? 얘 못하면 얘가 좀 두 배 일을 하면 되고. 그런 식이거든요. 네. 들어보면 그런 것 같죠? 근데, 수렵은 안 그래요. 수렵은 이거 완전히 대척점이 있습니다. 수렵은 어떠냐면, 정예에 이 수컷들이 있어야 되고, 수컷들이 사냥을 가는데, 이 전략을 짜는 이 알파가 있어야겠죠? 알파가 전체적인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적재적소에 이 나머지 수컷들을 배치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수컷들이 얘는 몰아야 되고, 얘는 대기 타고 있다가 나오면 잡아야 되고, 얘는 창을 잘 던져야 되고, 얘는 그 위치에 정확하게 그때 타이밍에 움직여 줘야 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뭔가를 잡으려면, 사냥을 하려면. 왜냐면 식물이랑 동물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식물은 어떤 삶의 의지가 기계적인데 반해 동물은 삶의 의지가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래서 뭔가 잡는 게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전체 그림을, 이런 거죠. 알파가 일을 지시를 한다고 해서 하나하나가 알파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획을 세울 때 당연히 알파가 중요하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데, 실제로 이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아래가 없어요. 하나라도 없으면 사냥이 실패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냥을 한다고 해서 무리지어서 사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 이거 성공을 해야, 그죠? 이 무리가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무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리가 전체적으로 이 고기를 잡아야 또 동굴로 들고 가서 암컷과 새끼들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법이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 왜 서양에서 시작이 됐고 왜 우리 쪽으로 넘어왔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제로 잘 동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배우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라는 이 도구를 기본이라도 조금이라도 알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사회에서 사회 전체 GDP를 만들어내는 어떤 빌딩 블록으로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어쨌든 핵심은 챕터 6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챕터 7부터는 이제 사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챕터 6까지 여러분들이 5까지 어렵고 힘들었다면, 사고방식 바꾼 게 좀 힘들었다면, 챕터 6까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잘 따라와줘도, 사실, 이게 챕터 6까지만 어떻게 잘 해서 여러분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 어떤 이 문제 해결이나 이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왔다면, 굉장히 이제 나머지부터는 되게 좀 쉽거나 되게 재미있어져요. 진짜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디테일들이라서 전체적인 이제 뼈대가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디테일을 넣는 거예요. 저도 이제 더 많은 재밌는 얘기들도 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챕터 6을 들어가기 전에 챕터 6이 어떤 의미를 가진 잠깐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챕터 6은 사실 이게 내용이 어떠냐면 실제 5까지도 그렇지만 6에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작업을 하는 게 슬라이드가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챕터 5, 6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중요해요. 왜냐면 슬라이드가 중요하다기보다 되게 유용해요. 왜냐면
사실 예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 예제라는 게 끝도 없이 무한하거든요. 사실 이 모델링도 그렇고 프로시저를 만든 유즈 케이스라는 이 모든 게 사실 여러분들 그 과제하면서도 그렇잖아. 뭘 할까 되게 고민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프로시저 어떤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제일 이쁘고 잘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할까 이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들의 이 프로시저가 결국 이런 방법론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예제가 잘 그려져 있는 게 좋은 거고. 근데 또 제가 이제 책에 있는 예제 말고 다른 걸 뭔가를 쓴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시 또 적용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요즘 또 이 심학습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먼저 얘네들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파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루카스는 여러분들 우리 세대, 그 저의 30, 40대 세대를 관통하는 아주 큰 혁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예. 여러분 모델링이라는 게 그죠? 모델링이라는 단어를 뜻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죠? 모델링.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뜻의 정의를 한번 곱시고 보면요. 모델링이라는 거는 엄청난 정보들 중에 필요한 내용만 쏙쏙쏙 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건데, 그죠? 맨날 이 예를 드니까 지겹죠. 근데 한 가지 예를 명확하게 잘 쪼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감자로 바꿔볼까요? 감자를 굽거나 감자 메시, 뭐 감자 튀김 뭐 이런 것도 많죠. 예.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건데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는 문제에 접근할 때 코끼리의 피부가 어떻고 뭐 코끼리가 귀의 크기가 어떻고 뭐 코끼리가 착한지 나쁜지 뭐 이 코끼리가 야생인지 아니면 뭐 길러지는지 뭐 서커스단에서 내가 사온 코끼리인지 그런 디테일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크리티컬한 문제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 문제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디테일이거나 그냥 프로퍼티일 뿐일 수도 있어요. 모델링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사실 여러분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왜냐면 사람의 뇌가 그런 거를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모델링, 자, 예. 수학과 친구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없을 겁니다. 예. 수학의 모델링, 수학 자체가, 과목 자체가 모델링이거든요. 추상화의 결과책이고, 그죠? 예. 한번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 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뭐, 화학과 친구들 한번 볼까요? 예. 화학과 친구들에 있어서 모델링은 사실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 몰레큘러 모델링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 그림도 많이 여러분 이건 많이 보잖아요. 이런 기호 같은 것들. 사실 몰큐리란 게 그죠? 예, 이 실제로 이렇게 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알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그죠? 선 같은 게 있지도 않고요. 그죠? 이렇게 선 같은 게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선 같은 게 있지도 않지만 또 동그란 게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좀 더 가까운 모양이 이런 모양이죠. 사실 전자 구름의 형태죠. 우리가 예전에 제 나이 때는 보어의 러더포드? 뭐라 그러냐? 아톰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예, 이걸 러더포드 모델이라고 하나요? 예, 보어 모델이 있고 보어 모델이 이거고 그죠? 전자 구름 모델이 누구 모델인가요? 하이젠베르그 모델인가? 예. 또 아톰 모델이 있는데 그죠? 예. 여기 있네요. 좋은 그림 있네요. 그죠? 예. 우리 원자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은 볼 수 있지만, 그때까지는 상상만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실험 결과만 가지고 귀납적으로 이 모델링을 해왔었어요. 사실, 그죠? 예전에는 존 돌턴이 맨 처음에 원자의 이 존재를 예측을 했고, 그죠? 예. 어쨌든 이제 19세기 초에는 원자가 이렇게 공처럼, 딱딱한 당구공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J.D. 톰슨이 이제, 뭐라 그러냐, 이 사람도 노벨상 탄 사람인데, 뭐라 그러냐, 이 전자가 서로 밀어내고, 전자와 양자, 그러니까 양전자, 음전자 서로 밀어내는, 양전자란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전기적으로 이렇게 양성 음성으로 바뀐, 전기적으로 여기가 된 이런 애들의 이제 동작 움직임을 발견을 했고, 이렇게 모델이 수정이 되죠. 아, 그냥 동처럼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전자라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전자라는 이렇게 뭐라냐, 음의 전하를 띈 전자들이 양의 전하를 띤 양전자하고 이렇게 뉴트럴하게 모여서 이게 플럼푸딩이라고 하는데, 그죠? 예, 이런 모델이 나왔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냥 이런 것도 존재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누클리어 모델이 이제 러더퍼드는 이제 전자 껍질 형태까지는 못 갔고, 전자들이 일정한 특정한 궤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러더퍼드의 이 금박 실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 감마선을 탕탕탕탕 쏴가지고, 막 탕탕탕 쏴서 금박 하나에, 그죠? 거의 뭐 금은 정말 얇게, 세계에서 가장, 우주에서 가장 얇게 펼쳐질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예, 물리적으로. 예. 그래서 금박이 굉장히 얇은 금박에다가 이 가속된 게 감마선인가? 예, 그 알파 입자를 탕탕탕탕 쐈는데, 이게 어떤 거는 그냥 통과하는데, 어떤 건 탕 맞고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궤도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 알아요.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그래서 쿼텀 모델, 그러니까 슈레딩거 모델이네요. 그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인지해야 될 형태는 게 이런 구름 형태의 모델인데, 우리가 이걸 모든 구름 모델은 사실 모델링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모델 이제 지금 하지만 할까 친구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뭐 하잖아요. 실제로 디테일한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의 행동이나 이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퀀텀 모델링 할 때도 퀀텀 모델도 있고 몰큘 모델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로 어떤 게 더 정확하고 어떤 게 더 이제 서로 모델링 할 때 유용할지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수식을 쓰고, 그죠? 그래서 전자 껍질이 몇 개 있냐에 따라서 전자와 이 서로 원자들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모델링이 생기게 되고, 그런 모델들 다 거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죠? 이런 형태의 어떤 몰큘러 모델로 우리가 사용하게 돼요. 이제 나머지 복잡한 거는 일단 제껴요. 당장 우리가 화학 반응이나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어떤 유용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그죠? 왜 발생하느냐, 혹은 이산화탄소가 왜 안정적인 물질이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죠. 그 퀘스천 마크를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 문제 정의를 하잖아요. 우리 쭉 배웠죠, 그죠? 정의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링이 되는 거죠. 화학과 친구들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또 혹은 국제통상학과 친구들 그 있죠. 아이고, 우리는요, 그죠? 국제통상학과 친구들이 어때요? 국제통상학과 친구들은 또 이런 걸 수 있죠. 국제통상학과 친구들 결국 어디로 가요? 나중에 이제 무역회사를 제일 많이 가겠죠. 무역회사는 뭐 마케팅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큰 회사 갈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졸업했을 때 졸업생들 무조건 다 알게 되는, 그죠? 예. LC 같은 것 한번 보죠. LC가 뭐냐면 신용장 같은 거예요. 국제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죠. 이거 나중에 해가서 할 내용과 좀 엮이는 내용이긴 한데, 이걸 우리 이 수업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걸 빼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7주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 안 빼도 될 것 같아요. 잘 하게 되면. 이게 중간고사를 안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이게 뒤에 나온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데, 저도 이게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데, 사바다 많이 알먹었거든. 예. 어떤 국제 관계에서, 혹은 우리가 어떤 중고 거래도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돈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서로 만나서 1대1로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는 상황을 만들 수 없다면, 대부분의 거래가 그렇죠. 그래서 임포터가 예를 들어 국제통상학과니까 서로 이제 국가 간에 이제 거래를 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물건을 사온다고 쳐요. 물건을 사올 건데, 미국에 엑스포터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 임포터가 있겠죠. 예. 이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죠? 거래를 해야 되는데, 물건 가진 사람은 돈 먼저 받고 물건 보내줬으면 좋겠고, 당연히 반대쪽은 물건 먼저 받고 돈 주고 싶겠죠. 서로 이게 익스클루시브 관계란 말이에요. 어떤 것도 서로 만족시켜줄 수 없는, 그죠? 완전히 이렇게 교집합이 없는, 서로 여집합인, 이런 서로소인,
조건이란 말이에요. 나는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보내주고 싶어. 라는 논리 연산하고, 나는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을 먼저, 헷갈리지? 그치. 수출한 사람은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보내주고 싶을 거고, 수입한 사람은 물건 먼저 받고 돈을 보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개의 논리 연산이 서로 완전히 대척점이 있잖아요. 서로 교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중재자가 없으면 해결이 안 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장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은행한테 내 이제 LC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좌 하나 만들죠. 그래서 은행은 이 사람 거래한 걸, 이 사람 사업 굴리는 걸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최소한 돈 떼먹을 놈은 아니구나. 그다음에 돈 떼먹고 토끼 놈은 아니구나. 보는 거죠. 그러면, 너는 그러면 LC 어카운트 열어줄게. 그래서 은행에서 그 계좌를 열어주면 어떻게 하냐? 물건 파는 사람, 그러니까 물건, 여기 그림 한번 보죠. 그림 보면, 되게 프로세스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엑스포트, 그림 잘 안 보이나요? 좀 키워봅시다. 이걸 이렇게 하면 되지. 투명이구나. 어머나, 느비. 그죠. 엑스포트가, 그죠? 엑스포트가 물건을 파는 애고, 임포터가 수입하는 애죠. 그죠? 서로의 요구사항이 딱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자, 그러면 이제 수출 계약을 합니다. 일단. 야, 그러면 일단 사는 놈아, 이제 우리가 물건 팔 테니까, 어떤 물건을 몇 개 단위로, 개당 가격 얼마로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계약서가 탁 썼으면, 이제 뭔가 이제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서로 이제 서로 대척에 있는 이 조건 때문에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 임포터가 LC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이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해요. 신용장 계좌를 은행에다가 열어달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일차람 열려 있는 거죠, 이미. 이 계좌가 있는 사람인 거고. 얘도 이 계좌가 있어야 될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왜냐면 그 대척점에 있는 이 조건이 사실 한쪽이 물러서면 해결이 금방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어렵죠, 그래서 수입한 사람이 LC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이 은행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얘한테 물건 파는 애도 계좌가 있게 그 LC 어카운트에 있는 은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한테 혹은 그 해당 국가에랑 연결이 돼 있는, 만약에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이랑 계좌 그런 관계가 돼 있다. 서로 우리 신용장 거래를 할 때 서로 신뢰하는 은행으로 등록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쪽 국가의 은행에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 받아서, 그죠? 근데 지금 수입한 사람이 우리 LC 쪽으로, 그죠? 그럼 봐봐요. 수입한 사람은 엑스포터한테 뭐 줘야 됩니까? 돈 줘야 되죠. 돈 줘야 돼요. 근데 임포터는 엑스포터가 물건 주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바로 돈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갖다 주냐면 이 은행에다 일단 먼저 맡깁니다. 그럼 은행은 해당 국가의 은행한테 나 돈 받았어. 내가 돈 쥐고 있으니까 너 수출업자한테 우리 일단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이슈를 하는 거죠. LC를. 레터 오브 크레딧의 이슈를 이쪽 은행에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받아서, 수출업자야. 지금 수입업자가 너한테 너한테 줄 돈 일단 우리 그쪽 국가에 LC 어카운트 열려있는 은행에다가 돈이 들어갔대. 그럼 엑스포트는 어때요? 그쪽 은행에 일단 돈이 들어갔고, 내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그 은행과 이 LC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가 물건을 보냈는데 임포터가 돈을 안 준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돈이 이미 여기 있으니까. 돈 일로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럼 이 보장이 된 거죠. 서로 보장이 되는 거죠. 중개자에 의해서, 은행이란 중개자에 의해서. 그래서 그럼 이제 물건 보내야 되겠구나. 이제 신문트를 한 거죠. 이제 항구에다가 이제 물건 보내.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수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수입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냥 수입이 들어올 때 이제 세금 물려야 되고, 이게 어떤 물건 종류에 따라서 어떤 세금을 매겨야 되고, 그걸 관세사들이 하는 건데. 제 아는 되게 친한 후배 한 놈도 지금 관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얘도 이제 공대생이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이 물건은 어디다 분류해야 될까, 형? 이 물건은 어디다 분류해야 될까? 이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신문트 시작됐으면, shipping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 나머지 프로세스를 하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배를 떠왔잖아요. 그럼 그 국가를 떠왔기 때문에 그 물건은 더 이상 이제 엑스포터 것도 아니고 임포터 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거의 앰비규어스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 업자가 이 임포터 집 앞까지 갈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혹은 임포터가 그냥 엑스포터 딱 수출을 하고 딱 신문트 딱 끝나자마자 이미 이제 그때부터 임포터 모든 걸 책임지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이게 국제통상학과 친구들 이거 많이 배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몬트가 시작됐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몬트가 시작됐으니까 이제 얘는 이제 이 은행한테 물건이 보내졌다는 걸 알려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임포터도 물건이 보내졌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엑스포터가 이 은행한테 물건 보내줬다고 보냅니다. 그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은행 보내줬다고 딱 하면 은행이 물건 보냈대. 그럼 그거를 그쪽 은행에 딱 알리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은행에다 돈이 갔다는 걸 알리고 그러면 자 이제 그 동안에 이거 하는 동안에 신문한테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도착하면서 이제 임포터한테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면 이제 이 LC 어카운트 열었던 이 돈을 갖고 있는 뱅크에서 이제 릴리즈, 해당 그거에 대한 그 릴리즈에 대한 도큐멘트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그게 얘가만 보내는, 이 임포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돈하고 뭐 이제 다 같이 해가지고 일로 넘기고 이제 이 돈을 이 사람한테 가고 이 물건을 이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제 국제 무역의 프로세스인데, 쓸데없는 거 다 뺐죠. 뭐, 신문들 할 때 무슨 배에 뭐 컨테이너 뭐 어떤 사이즈에 넣을 거고, 뭐 엑스포터는 어떤 식으로 뭐 공장에서 부두까지 보낼 거고, 뭐, 또 받는 사람은 관세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시시콜콜한 거 다 빠졌습니다. 굉장히 러프한 모델이에요. 그죠?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 이해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것만 이해하는 전체 프로세스 핵심만 이렇게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죠? 이게 모델링이, 이렇게, 그죠? 모델링. 대충 여러분, 왠지 지금까지 왜 그림이랑 이런 거 그려가면서, 화살표 그려가면서 막 이거 했는지 대충 알겠어요?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죠? 그래서 구체통상학과 친구들도 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 그럼 우리 일반 사람들 어때요? 이제 지도, 구글맵이 진짜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모델링의 승리자죠, 진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서 또 저걸 합시다. 저거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될 거니까. 예제에 저게 있어요. 그죠? 이제 저게 있으니까. 가면서 또 얘기합시다. 저때 모델링에 대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알겠죠. 모델링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특성. 우리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키 팩터가 되는 것들만 뽑아서 우리가 딜링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단 제껴요. 그럼 나머지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를 해결해야 될 문제의 단계에 가면, 근데 그때 가서 또 그걸 또 세분화하는 거죠.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델링이라는 거 결국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앱스트랙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보죠. 아까 우리 맵 얘기했죠. 그죠? 자, 보세요. 사실 이 맵에서요. 그죠? 이 맵에서 우리가 이런 거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것도 굉장히 추상화된 모양이에요. 어떻게 추상화됐어요? 국가 간의 경계와, 그죠? 국가 간의 경계와 해안선들이 나눠져 있는, 걔네들만 지금 정리가 됐어요. 혹은 약간의 고도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정보가 어디서 왔어요? 이 로 데이터에서 왔어요. 그죠? 이 로 데이터에서. 위성에서 찍은, 그죠? 사진 정보들. 여기서 왔어요. 이 모든 데이터들이. 그죠? 여기서 우리가, 맵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일단 맵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길을 찾는 거죠. 길을 찾거나 혹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맵에서 사실 위성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어떤 정보를 뽑아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어떤 정보를 뽑아야 됩니까? 길이라는 정보를 뽑아야 될까요? 길이라는 정보를 뽑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여기 살았었는데, 그죠? 자, 보세요. 이 지도에서 어떤 정보를 지금 추출했어요? 추상화를 한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길을 안 보이게는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좀 더 하면 길이 안 보이나? 안 보이는데. 세부적인 길은 안 보이죠. 여기도 안 보이는데. 여기도 봅시다. 여기도, 어떻게 합시다. 길 안 보이죠? 이런 데서, 그죠? 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뽑아낸 거잖아요. 그죠? 보이죠? 또 더 작은, 더 세부적으로. 그죠? 원래는 없어요. 길이라는 거는 사진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라고 인지하는 거지, 사진 정보, 그 하나하나 픽셀 하나가, 여기는 길의 픽셀이에요. 여기는 나무의 픽셀이에요. 여기는 자동차 픽셀이에요. 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얻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타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맵이란 게, 그죠? 그래서 쓸데없는 정보 싹 날려버리고, 사실 우리가 길을 찾는데 나무가 어디 있고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는. 그래서 모델링을 싹 하고 나면 길 정보만 남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예. 길만 남는 거예요. 이런 모델링을 한 거예요, 우리. 지도를 가지고. 굉장히 파워풀한 모델링 중에 하나, 모델링의 결과물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지도가 어떤 모델링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걸 좀 이제 여러 감이 오죠. 그래서 예시, 뭐 건축 모델, 영화 스토리 모델, 시뮬레이션 다 이제 딱 이제 이걸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예시들은 뭐 사실 예, 깔끔하죠, 그죠? 예. 자, 알고리즘을 모델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이미 했었습니다. 어떤 과정 거쳐서? 예.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셔서? 알고리즘 모델을 만든 게, 그죠? 여러분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하면서, 그죠? 혹은 이제 오늘 배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하면서. 그래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맨 처음에 4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문제를 다 쪼갰잖아요. 문제를 다 쪼갰어요. 하나. 3장에서처럼. 이게 주어진 이 가지수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다 쪼개야 되는 거죠, 문제를. 만약에 뭐,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끼리를 넣어야 되는데, 그죠? 코끼리를 넣는다는 프로세스를, 코끼리가, 일단, 뭐, 그러면 이제, 코끼리를 넣는 프로세스를 하나씩, 유스 케이스별로 나눌 수도 있고, 혹은, 코끼리를 집어넣기 위한 문제에 하나하나 팩터 단위로 나눌 수도 있잖아요. 전자의 방법을 따르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될 거고, 후자의 개념을 따르면 클래스 다이어그램 형태가 될 거고, 그죠? 그래서 문제를 쪼개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순서대로 딱딱딱딱 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에 뭘 봤어요?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볼 수 있었어요. 그죠? 알고리즘. 프로세스의 순서가 탁탁탁탁탁탁. 예. 뭐 하고 다음에 뭐 하고, 뭐 다음에 뭐 하고, 뭐 다음에 뭐 하고. 그다음에 뭘 하기 위해서도 논리 연산도 하게 되고, 그거 결과에 따라서 분기가 되고, 그죠? 반복도 하고, 그죠? 그런 프로세스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었잖아요. 그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그렸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미 추상화도 거쳤고, 그죠? 추상화도 거쳤고, 추상화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잘게 쪼개서, 그죠? 예. 그러니까 다 이미 그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였고. 모델링은 명확하게 알겠고, 그죠? 예. 그래서 잠깐만 하나 짚고 넘어가면, 그죠? 에듀 케이스 다이어그램과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의 차이점은, 그죠? 예. 정의는, 그죠?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죠. 유스 케이스는, 그죠? 인터랙션. 그러니까 모델이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 자체가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에 중점을 둔 그림이고, 그죠? 예. 그래서 유저 인터랙션을 표기하거나 이제 이 도식화할 때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고, 그래서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는 하나하나 유즈 케이스들이 뭐뭐 하기였습니다, 그죠? 예. 뭐 어떤 프로세스, 어떤 전체적 프로시저와의 관계, 그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어땠어요? 모델이, 그죠? 중요한 게 뭐였어요?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서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갈 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플로예요, 플로. 이전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순서. 예, 순서가 중요하고 오더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더가 잘 맞지 않으면 사실 진짜 알고리즘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에서는 플로가 중요합니다, 플로. 그죠? 시리즈 오브 액션, 그죠? 플로우 컨트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차이점 있다는 거고,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가세요. 예. 그래야 여러분의 개념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밟아가는 스텝들이 좀 더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뭐 뻔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알고리즘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명령어의 모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령어의 모음. 그렇죠? 왜 명령어라고 할까요? 왜냐면 알고리즘 하나하나의 스텝들이 뭐예요, 결국은? 뭐뭐 하기. 혹은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한 뭐뭐인가? if. 그죠? else, else. 그죠? 명령어입니다, 사실. 그 뭔가를 하기라니까, 그죠? 퍼폼을 퍼폼, 혹은 do 처럼. Y문에 do 나와서 봤죠, 그죠? 그처럼. 사실 결국은 이게 명령어들이 모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사실 알고리즘 짜기 위해서 내가 이제 명령을 정해야 되죠. 명령어를 내가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좀 있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 존재한다. 알고리즘은 사실 무한가지잖아요. 제가 밥 먹는 알고리즘, 제가 뭐 똥을 싸는 알고리즘, 뭐 여러분 수업을 하는 알고리즘, 뭐 여러분 뭐 자료를 찾는 알고리즘, 뭐 정리를 하는 알고리즘, 뭐 제가 뭐 노는 알고리즘, 뭐 자는 알고리즘 많이 있을 수 있죠. 무한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얼마나 디테일하게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뒤에 가서 그 예제를 한번 보죠. 그래서 정확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얼마나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쪼개서 디테일하게 디스크립션을 넣었냐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아까처럼 그죠? 아까처럼 LC에 주고받는 아까 그 국제통상학과 친구들이 딱 머릿속에 이해하고 싶었던 그런 프로시저 있죠. 거기서도 정확하지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썼어요. 뭐, 예를 들어, 아까 한번 볼까요? 예. 되게 두루뭉술하죠. 봐봐요. 세일 컨트랙트인데, 예. 어떤 컨트랙트? 세일 컨트랙트를 어떻게 세일할 건데? 그죠? 판매 계약을 어떻게 할 건데? 그 계약서를 한번 다 뒤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세부적인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싹 무시하고 중요한 것만 나왔잖아요. 그죠? 그죠? 이건 그렇게 명확하진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뭐, 되게 디테일한 걸 짤 수는 없어요. 러프한 걸 짤 수 있겠죠. 여기 있는 내용들만 볼 수 있는 굉장히 추상화된, 굉장히 상위 단계에서 추상화된 뭔가를 만들 수 있겠지만, 알고리즘 만들 수 있겠지만, 순서가 있으니까, 그죠? 순서가 있으니까 알고리즘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알고리즘을 내가 어떤 특정한 걸 먹여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추상화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혹은 몰레큘 이런 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그림처럼 그려져 있는데 구름처럼 혹은 이렇게 모델링을 했으면 그죠? 되게 좀 자세할 수 있긴 한데 만약에 뭐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모델링을 했으면 얘랑 얘랑 그죠? 얘랑 얘 사이에 어떤 전기력이 얼마 있고 얼마나 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이 거리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여기랑 얘랑은 지금 선이 없잖아요. 하지만 얘랑 얘랑도 뭔가 어떤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적으로 뭔가 인터랙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려놓지 않았죠. 왜냐면 여기랑 여기가 훨씬 더 강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 거를 제가 디스크립션 한다거나 설명을 하고자 하면 여기 이 모델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델은 어떤 레벨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정확하게 할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정해지면 사실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플로우를 쫙 할 수 있는 거 순서대로 뭐부터 하고 뭐부터 뭐 하고 뭐부터 이런 식으로 순서를 쭉 짤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플로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죠. 이건 사실 지난 시간에 쭉 했지만 그죠? 예, 그래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사실 이게 다른 말로 해서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거든요. 플로우 컨트롤, 플로우 차트라고도 합니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다른 말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랑 플로우 차트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개념적으로 이런 문제 해결 개념의 이 방법론이 계속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이름이 이제 좀 더 바뀌고 붙었는데 플로우 차트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왜냐면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죠? 플로우 차트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플로우 차트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를 이제 되돌아보면 그죠? 이런 기호 있죠. 이 기호도 사실 어느 정도로 정의가 돼 있어요. UML이라는 어떤 국제 표준이 있는데, 사실 이거가 정의가 돼 있는데, 한번 보죠. 어떤 정의가 돼 있나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비주얼 패러다임 써보니까 되게 좋죠. 그죠? 예, 그림도 되게 깔끔하게 그릴 수 있고, 그죠? 되게 적은 노력으로 깔끔한 걸 짤 수 있어요. 그죠? 플로우 차트 가보면, 플로우 차트 이렇게 내용들이 있죠. 여기 가보면, 아무거나 찍어서 하나 보면, 이 플로우 차트에 이제 하나하나 이 모양 기호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근데 과제를 보면, 그죠? 제가 그 기호들을 활용을 잘했죠. 한번 보죠.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로 생긴 게. 우리 여러분 책도 봐봐요. 책의 과제 보면은 6-7, 6-6, 예제들이 많이 있죠. 미안합니다. 6-2, 6-3 보면, 그죠? 어때요? 하나하나 프로세스에는 뭐가 있어요? 요런 모양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글은 옆으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표기를 했죠. 그죠? 네,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혹은 또, 우리가 분기문을, 어떤 논리 연산을, 디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죠? 요런 애가 있고, 그죠? 디시전, 그죠? 네, 요런 애가 있고. 혹은 또 시작과 끝, 그죠? 시작일 때 어때요? 시작할 때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이제 동그랗게 생겼는데, 사실 책에는 이렇게 점처럼 만들었죠. 왜냐면 시작에 뭔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죠? 여기는 또 까맣게 돼 있네요. 요건 조금 이제 표기하는 게 좀 달라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작과 끝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시작이란 게 이렇게 생겨 먹었고 원래 동그랗게 요런 걸 스타트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고 엔드도 있는데 엔드는 이렇게 엔드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죠? 이렇게 보면 엔드 있나요? 스타트 2 엔드 스타트 1 엔드 어디 있지? 엔드 어디 있지? 엔드 어디 있을 텐데. 없네. 엔드가 없네. 엔드는 여기 색깔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죠? 여기는 엔드가 없네. 하여튼, 그런 어떤 기호들의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받으면 좋고요. 예. 병합, 분기, 그죠? 디시전이라고 돼 있긴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요 마름모 모양을 분기하기도 하지만, 병합하는 거에서도 사용을 했어요. 그죠? 예. 이건 뭐 정리하기 나름이니까. 사실 UML, 정확한 UML을 따르면서 그려놓은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그렇게 정의를 했다고 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애매하면 그림 그리나 마나요.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모호한 부분은 잘라내고 꼭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 영어 여러분들 여기 무역 쪽 하시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국제통상에 무역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무역 영어가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문장이나 이런 거에 디테일을 두지 않아요. 왜냐면 서로 국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문장이 길거나 문장이 길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문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말이 길어진 뭐예요? 이거 애매한 구석이 생긴단 말이에요. 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데 정확하게? 근데 무슨 의도로 그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모호한 부분 때문에 뭐 어떤 계약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다 아비터리를 중간에 넣죠. 그래서 만약 분쟁이 생겼을 때 뭐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우리나라랑 뭐 중국이랑 거래를 하는데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으면 그죠? 중국은 중국 지네 법대로 하자 그럴 거고 우리는 우리 법대로 하자 그러겠죠. 중국 법대로 했다가는 망하겠죠. 예, 거기는 저작권법도 없습니다. 예, 망하겠죠. 그래서 서로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가들끼리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아비터리를 둬요. 이런 전문적인 한 국제법에 이런 뭉통한 이런 아비트러리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 북유럽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회사들이 중간에 서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거래를 하다가 애매한 구석이 생겼다. 계약서에도 우리가 만약에 해석이 달라서 뭔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 우리가 놓치는 구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중간에 중개자 하나 두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해 주는 대로 하자라고 거기도 사인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어쨌든 모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놨는데 그죠? 예. 아주 간단한 플로우 차트가 쫙 있습니다. 그죠? 기상하기, 양치질하기, 샤워하기, 머리 말리기, 아침 먹기. 저는 여기 없겠죠.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그죠? 예. 여하튼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그죠? 다이어그램 있죠. 뭐 이해 안 된 사람 없습니다. 그죠? 예. 분기문은 없고 그냥 일반적인 스트레이트하게 프로세스만 탁탁탁 순서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그래서 알고리즘 당연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효율을 위해서 여러 개의 두 장, 세 장 똑같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을 그죠? 내가 만약에 양치질 안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샤워를 난 샤워 저녁에 한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다이어그램이 나올 건데 그거를 두 개 따로 그릴 거냐? 두 개 따로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의 유즈 케이스들인 거죠. 유즈 케이스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분기문이랑 사용해서 그죠? 우리 배웠죠. if, 그죠? if 혹은 else 배웠잖아요. 그죠?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if 보고 보죠. if 보고 만약에 조건문이 참이다 일로 가고 거짓이다 일로 가고 혹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 단 한 번의 논리 연산을 하지 않고 이 조건문 1, 조건문 2라고 해서 논리 연산을 여러 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책에는 기술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이거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스테이트가 나오고 그래서 어떤 조건무, 어떤 이 논리 연산의 결과에 따라서 해당 화살표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여기서 탁 나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 봤던 것처럼 이게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활동도 여기 보면은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좀 잘해보려고 이걸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예, 진짜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쭉 찾아봤는데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죠. 책의 예제가 볼티모어에서 워싱턴까지 가는 길에 대한 이 경로의 이 플로우 차트를 쭉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도선 보면요. 지도 볼까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잠깐 하고 가요. 재밌어요. 우리는 세상이 좋아서 그렇죠?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워싱턴, 그렇죠? 볼티모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볼티모어 대학에 그죠? 볼티모어 대학의 스퀘어 파크라는 곳에서 이제 그 워싱턴까지 가는 길이라고 이제 저걸 했는데 여기 어디쯤 있었는데 대학교가 어디지? 대학교가 여기 어디쯤 있었는데
안 보이네. 어딨지? 여긴가? 역시 안 보인다. 차차. 여기 있네. 볼티모 스케이트파크. 느려. 그죠? 여기가 볼티모 스퀘어파크입니다. 볼티모 스퀘어파크. 여기 앉아서 다 볼 수 있죠. 여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제가 녹화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지금 GPU가 좀 버벅대는데 일단 앉아서 다 볼 수 있죠.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그죠? 네. 포토들도 있고. 한번 볼까요? 여기 어느 동네, 어떤 동네인가? 역시 미국의 주 대학은 그죠? 시대학은 시립대학 이 포스가 나오네요. 그죠? 멋있죠? 여러분 광운대 한번 와봤습니까? 광운대? 여러분 와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광운대 처음 왔을 때 2000년이었어요. 20세기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운 좋게 광운대 붙었어요. 그래서 7차인가 8차인가에 붙었어요. 그래서 28일날인가 27일날 재수학원에 있는데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OT 뭐 이런 거 안 가고 3월 1일날 휴일날 가족들이 이제 다 대구에서 가족들 다 몰러 왔습니다. 그 차 타고 그때 처음 서울 온 거죠. 처음 와가지고 자취방 구하러 올라왔었는데 가족들 다 아들내미 이제 대학에 붙었잖아요. 대학 구경 한번 해보자고 광운대 입구를 딱 들어갔는데 그 대학 구경을 한다고 갔는데 정문에서 후문까지 그 당시 10분 정도 걸렸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지? 했던 경험이 있는데 광운대 한번 와보세요. 재밌습니다. 광운대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이 못하는 짓을 할 수 있어요. 뭐 연강이라도 뭐 중간에 뭐 라면 같은 거 먹을 수 있다거나 이제 저희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각설하고 여튼 여기서 워싱턴까지 가는 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디렉션 지금 찍지 맙시다. 여기서 워싱턴까지 가야 돼요. 워싱턴이 멀죠? 좀 멀긴 합니다. 그죠? 워싱턴이 여기입니다. 그죠? 네, 워싱턴 여기 어딘가에로 가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충 길을 보면 그죠? 네, 길을 보면 95번을 쭉 타면 대충 워싱턴까지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 분기를 보면은 그죠? 네, 분기하는 부분을 보면 딱 보면은 볼티모 워싱턴 파크웨이 교통 상황이 좋으면 이거 타고 가고 아니면 돌아가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죠? 그래서 I-95번 395번 타고 가다가 95번으로 가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395번이 몇 번이 처음에 395번 그죠? 그럼 여기서 395번을 타는 게 어디겠어요? 있었는데 또 안 보이네. 어쨌든 이 볼티모 상황이 좋으면 여길 타고 가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거죠. 얘가 볼티모 워싱턴 파크웨이거든요. 이 길로 타고 여기 있네. 그죠? 보이죠? 볼티모 워싱턴 파크웨이. 예. 요거 타고 가거든요. 그래서 요를 쏙 타는 거고. 그죠? 여기서 좌회전 해가지고, 우회전 해가 쭉 내려온 다음에 이거 타고 쭉 내려가는 거죠. 여기 교통 상황이 좋으면, 꼬라지 보면은 890원 쭉 타고 가면 워싱턴이랑 근처까지 가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타라라는 내용이고, 그죠? 많이 막힐 때는 돌아가는 내용인데. 일단 막힐 때는 95번 타고 가다가 그래서 뭐 국도 29번으로 내려가고 갈 수도 있고 다 와가지고 여기서 분기를 해야 되거든요. 길이 여기서 끊기죠. 495번 여기서 끊기거든요. 그래서 일로 갔다가 만약 29번이 얘죠. 얘 상황이 좋으면 요 분기하는 데서 29번 타러 좌회전을 하고 혹은 29번이 상태가 안 좋으면 50번 타고 가야 되거든요. 50번 요 밑에 있거든요. 50번이 여기 있죠. 50번 여기 밑에 있죠. 이거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워싱턴으로. 그래서 상황이 안 좋으면 우회전 해가지고 50번 타고 내려가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재밌죠?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좋죠. 그죠? 예.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정말로 티피컬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이런 내비게이션이야. 맵.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특히 T맵이나 운전 아직 안 해서 잘 많이 모를 수도 있겠죠. 아버님이나 이제 삼촌이 쓰는 거 보면, 그죠? T맵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다운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틀란 쓰시는 분들 계시고, 있죠? 걔네들 맵들이 어떻게 동작하냐면, 사실 그 맵들의 내비게이션들이 동작하는 구조는 사실 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동작하는 이런 이 맵 지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는 지도 같은 데이터가 있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수많은 이 포인트들 있죠. 여기 사실 여기 포인트가 없는데 중요한 분기점이라든가 여기서 여기까지라든가 어떤 이 직선으로 그릴 수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추상화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요 길 있죠. 뭐 막다른 길이지만 요거 하나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그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변수화 해놨어요. 지도 보고 뭐 내비게이션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지도를 쓱 보고 여기가 좀 가까워 보이네. 여기 딱 봤을 때 여기가 좀 가까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 모든 이 직선들의 모든 시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만약에 30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45초,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10초,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100% 빠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여기서 만약에 여기까지 가는 가지수라면 요렇게, 혹은 요렇게 가지수가 여러 가지. 이 가지수를 계산하는 것도 그래프 이론이라는 걸로 찾아요. 제가 이 뒤에 이 책 뒤에 나와요. 그래프 이론이. 이 책이 뒤에 이런 걸 위해서 그래프 이론의 내용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내비게이션은 결국 그래요. 이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만든 다음에 이것도 팀맵 같은 경우는 실시간에 바뀌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광운대학교에서 석계역까지 가는데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사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뭐 골목길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큰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가는 이 팩터가 계속 변하죠. 밀릴 때 안 밀릴 때 계속 변하잖아요.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이 내비를 딱 찍었을 때 최적의 길을 몇 시간 걸립니다. 딱 나올 때 하고 한 30분 있다가 딱 찍었을 때 그 값이 그 경로가 같을지 안 같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얘기가 좀 많이 샜는데 뭐 여튼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상화를 다 해놨으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명확하게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 다이아몬드 기호가 분기 외에도 병합에서 쓰이거든요. 여기처럼 보죠. 여기 보여요? 아무 연산도 하지 않지만 그죠? 합쳐지고 있죠. 그죠? 분기는 당연히 이제 분기할 때 US 50, 그러니까 그 국도 50번 국도가 29번 국도보다 지금 상황이 원활하거나, 혹은 반대거나, 그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완전 익스클루시브니까요, 그죠? 네, 완전 배타적인 결과니까 사실 연산을 한 번만 해도 될 겁니다, 그렇죠? 네. 연산 쓸데없이 두 번 할 수도 있죠, 그죠? 하지만 두 개가 결코 만날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최적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있습니다. 이런 거 정말 무한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한한 가지수들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끼리 연습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한번 보죠. 카메라 사용에 대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기 위해서 첫 번째 온, 오프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맨 먼저겠죠. 그죠? 카메라 꺼져 있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맨 먼저고. 켰어. 딱 맞는데 분기문이 하나 있어요. 메모리 카드가 가득 찼느냐? 안 찼느냐?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카드가 찼다. 그러면 메모리를 가득 차지 않은 것으로 교체하는 쪽으로 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체를 하고 나면, 그죠?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바위로 내려올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마름모에서는 지금 합류하고 있죠. 이 경우의 수들이, 그죠? 네. 경우의 수의 결과가, 그죠? 네. 그래서 또 내려가면 찍기를 원하는 곳으로 카메라를 둬주다. 당연히 초점 맞춰야 되니까, 그죠? 요즘 자동으로 다 해주지만. 네. 그래서 찍기에 셔터를 누르고, 셔터를 누르면 사진 찍혔을 테니까 이제 스위치를 끄고. 여기 봐봐요. 되게 엄청나게 추상화 해놨고, 사실 요 지금 셔터를 누르면 요 하나, 얘만 가지고도 사실, 이거 해야겠다. 지금 얘만 가지고도, 그죠? 얘만 가지고도 지금 여러분 지난번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나요? 그거 지난 시간에 했던, 뭐라 그러냐? 기억이 안 나지? 지난 시간에, 얘는 왜, 혹시 미안. 모듈화를 여러분들 여기서도 만약에 적용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사진을 찍기 위해 셔터를 누름이라는 게 사실 모듈화가 된 겁니다. 사실 이해돼요? 사진 찍기 위해 셔터를 누르기 위한 프로세스 어때요? 손가락을 셔터 버튼 위에 가져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만약 이중 셔터, 일반적으로 이중 셔터니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일중 버튼까지 접속이 될 때까지 지그시 누른다. 그죠? 그래서 느낌이 오나 안 오나? if 문해서 느낌이 온다. 그러면 멈춘다. 그죠? 혹은 느낌이 오지 않는다. 그럼 좀 더 세게. 느낌이 오나? 안 온다. 좀 더 세게. 느낌이 오나? 아니다. 좀 더 세게. 이런 식으로.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블록도
그렇게 또 세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지금 얘는 추상화를 해 놓은 거지. 이렇게.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여기 있구나. 얘도 모듈화를 레이저 포인터구나. 아닌가? 펜 맞는데? 얘도 좀 추상화를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펜. 왜 안 그려지지? 되네. 예. 얘도 추상화를 해 놓은 거고. 그죠? 이해되죠? 추상화를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또 쪼개가지고 또 뭐 이렇게 다 또 저거 할 수 있는 거죠. 세분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갑니다. 또 뭐 다른 예제가 많겠죠. 얘부터 일단 옮겨놓고 가야겠네요. 얘는 이렇게 옮겨놓고 봅시다. 옮겼는데 왜 또 여기 있냐? 저리 가라. 저리 가렴. 얘야. 됐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오겠네.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한번 봅죠. 온라인 상점에서 뭐 삽니다. 그죠? 결제 진행 버튼 이제 다 카트에 넣었잖아요. 그죠? 결제 기분 좋을 때죠. 탁 클릭하고 배송지 넣고 결제 선택 버튼 탁 클릭하면 결제가 되겠죠. 그러면 결제가 하기 전에 어떤 카드로 그 결제 수단이 필요하죠. 페이팔 선택할 수도 있고 마스터카드일 수도 있고 비자 카드도 있고 디스커버 이건 모르겠네. 디스커버라는 서비스가 있나봐요. 디스커버 선택하세요. 그죠? 이해되죠? 자, 여기서는 보죠. 몇 개로 갈립니까? 4개로 갈리죠. 그래서 이 분기문은, 그죠? 이 분기문은 최소한 4가지 가지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의 분기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입력이 4개예요, 여러분. 입력이 4개고, 분기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분기문의 결과가 참 거짓으로만 나온다고 치면 경우의 수가 4개예요. 그럼 여러분 분기문을 총 몇 개 써야 돼요? 저번 시간에 기억나요? 분기문 아웃풋이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가 2개예요. 나올 수 있는 숫자가 2개고 이 숫자가 몇 개가 조합이 됐을 때 몇 개의 가지수를 커버할 수 있나 봅시다. 만약에 내가 분기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아웃풋이 몇 개? 2개죠? 분기문 2개다. 그죠? 그러면은 몇 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능한 가지수 4개를 위해서, 4개 출력을 위해서, 그죠? 지금 내가 2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분기문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은 분기문 하나 쓰면 아웃풋이 몇 개 나옵니까? 2개죠. 참 아니면 거짓으로. 그쵸? 2개의 가지수를 커버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 분기문 하나 더 써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또 2개씩 나뉘겠죠. 그죠? 왜냐면 나의 분기문의 결과는 이진법이니까.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각각의 true, false도 똑같이 또 true, false로 나뉘길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커버 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예요? 4개죠. 그죠? 그러면 내가 4가지의 결과를 위해서 이진 결과가 나오는 분기문을 몇 개 사용해야 되느냐? 그냥 나오면 하나, 2개인 거죠. 2개의 분기문을 쓰면 총 4개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한번 이렇게 분기문 만들어 보죠. 만약에 페이팔인가? 아니다. 그죠? 페이팔인가? 페이팔 혹은 마스터카드인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혹은 비자인가? 아니죠. 아니면 비자인가? 디스커버인가? 그죠? 이런 거죠. 첫 번째 분기문에서 페이팔인가? 마스터카드인가를 보는 거죠. 그러면 참이면 일로 가게 될 거고, 거짓이면 일로 가게 될 거고. 그럼 여기 와서, 그죠? 여기 와서, 그러면 페이팔인가? 마스터인가? 해서 이렇게 가게 될 거고. 비자인가? 디스커버인가? 이렇게 갈 수 있을 거고. 이해되죠? 여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적용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쭈룩쭈룩 결과가 나와서, 그죠? 이렇게 합류가 되고, 합류가 되면, 이 3가지는 똑같이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작업은 모듈화가 돼서, 공통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지금 카드 만료일을 마스터카드 입력도 되고, 비자 카드도 되고, 디스커버리 입력도 돼요. 그러면 카드 만료일 입력이라는 애는 입력 파라메타를 받겠죠.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나요? 입력 파라메타를 받겠죠. 그러면 얘는 카드 종류, 카드 타입이라는 뭔가를 받을 수 있겠죠. 이해되죠? 카드 만료일 입력이라는 펑션에 입력 파라미터 이렇게 받아요. 그럼 유연하게, 저번에 했던 것처럼 좀 더 버세타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카드 등록할 때 이 과정을 이미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간 거고. 그죠? 그래도 이해되죠? 그죠? 사실 이런 예제는 사실 끝도 없이 사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끝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반복. 반복도 사실 여기가 똑같이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뱅글 도는 거죠. 해당
분기에 해당 분기를 위한 연산 결과에 따라서 참인가 거짓인가에 따라서 뱅글뱅글도 우리 전화 같은 경우죠. 우리 모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반복 작업 때문에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건 개념도 뒤에 가서 또 한번 하죠. 그래서 반복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반복은 이렇게 뱅뱅뱅 돌다가 그죠? 왜냐하면 분기는 위로 갔다 올라버리는 거지. 그러면 내려오면서 또 어떻게 돼? 꼭 그 분기 연산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산을 하면서 바로 옆으로 가지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따라서 그죠? 그 위로 같이 보내버리는 겁니다. 엉덩이에서 다시 입으로 엉덩이 다시 많이 좀 더럽네요. 하여튼 얘를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터보 엔진 터보라는 게 뭐야? 터보가 결국 피드백의 어느 나라의 말이 있던가? 하여튼 터보가 배기 압력을 출력을 사용하는 거. 그죠? 뭐 여러분 제트 엔진 할 때 터보젯 엔진. 터보젯 엔진은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외기 그 압력을 다시 그 가운데 있는 축으로 사용해서 인레어 팬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터보팬이에요. 터보팬이 제일 효율이 좋습니다. 보통 제트기들이 대부분 터보팬을 사용을 많이 하죠. 제트기란다. 우리 그 여객기들이. 이렇게 하면 좀 들드럽죠. 하여튼, 그래서 반복은 일종의 어떤 뭐,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위로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연산을 다시 하게 되니까. 그런 개념이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알고 써먹을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반복이란 걸 실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 경매 활동에서 우리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좀 길어지는데. 사실 이제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용 어렵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합쳐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죠? 어렵지 않고요. 얘 같은 경우도 반복이 또 하나 있네요. 그죠? 반복이 또 하나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추상화, 그죠? 그 다음에 각 사각형은 모듈화 되어 있을 확률도 크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사각형을 좀 더 세부 활동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예제를 한번 보죠. 그래서 경매 사이트 로그인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사실 경매 사이트의 로그인 아주 추상적이죠. 아주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자를 만들기는 되게 편한데 사실 그죠? 이거를 먼저 우리가 만약에 실제 문제 해결에 구현을 해야 된다면 혹은 사용을 해야 된다면 되게 좀 명확하게 이제 얘기 들어가야 되겠죠.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건데 어떤 사이트에 들어갈 거고 뭐 그죠? 만약에 우리가 아마존이나 이베이에 들어간다 치면 아마존과 이베이는 내가 로그인 하기 전부터 어떤 퍼스널라이즈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근데 뭐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 비슷하구나. 여기 봅시다. 어쨌든 경매 사이트 로그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써먹지언닷컴에 접속을 해야 되죠. 접속을 해야 되고 거기도 로그인 버튼 클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물부터 클릭해야 되고 그죠? 이게 경매 사이트 로그인하는 이게 첫 번째 물품을 클릭하는 게 사실 뭐 필요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먼저 어떤 특정한 유스 케이스를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집어넣은 거죠. 얘는 이걸 위해서 만든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블럭은 또 이렇게 추상화가 되는 거고요. 그죠? 세부적으로. 그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프로세스의 이제 전체 이제 플로우 차트 여러분 지금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보면은 여러분들이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상자 안은요. 우리 아까 그 예제를 볼 때 뭐였습니까? 상자를 보면은 우리 그 예시의 그 기호를 보면 어땠어요? 요 네모가 뭐였습니까?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죠? 얘는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라는 건 뭐예요? 뭔가 하는 겁니다. 뭔가 하는 거예요. 스테이트도 아니고 어떤 뭐 결과값도 아니에요. 프로세스 그 행위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여러분 경매 활동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들을 보면 이 사각형들을 보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뭔가를 하기, 보기, 계속 뭔가 아웃, 입찰, 행동이죠. 보기, 행동입니다. 행동. 그래서 이 안에는 항상 행동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살표로 내려가는 분기문의 결과값들은 그죠? 결과값들 옆에 이제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기술을 해놨어요. 방향 왜 언제 이 방향으로 가느냐 기술을 써놨어요. 잘 관심 없어요. 결과가 여기서 뭔가 분기를 했겠죠. 관심이 있나 없나 관심 물품이다 혹은 관심 없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데 이게 되게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뒤에 가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 플로우 차트에서는 이 상자 안이 프로세스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들을 전체 구성을 하는데 이 전체 이
이 프로세스들을 하나부터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어붙여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혹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유즈 케이스 전체 플로우를 만드는 이 과정에 있어서 중간 분기문이나 합류와 반복문이 사용된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스테이트라는 거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지금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기할 때 어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거 복잡해지면 정말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프로세스라는 게 사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프로세스는 이거를 하나 다 쪼개야 돼서 이렇게 또 만들어야 되고, 이 프로세스 하나도 사실 또 다 쪼개서 만들어야 되고, 이 프로세스 다 쪼개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기준으로 박스 처리를 하는 게 어떤 단계에서는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이제 디테일하게 뭔가를 구현하거나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개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고 가봅시다. 그래서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 스테이트는 어떤 상태, 우리말로 하면 상태인데, 상태랑 일단 뭐 이건 가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스테이트라는 거 우리말로 치면 상태인데, 상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저는 지금 무슨 상태죠? 여러분? 자,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면, 저는 제 상태를 프로세스로 기술할 수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뭘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면 수업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를 여러분들한테 기술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행위로 기술하기보다는 내 지금 상황이 어떠냐를 여러분들한테 기술하기 위해서는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제일 명확합니다. 그죠? 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는 상태고, 수업을 하는 상태인데 어떤 녹화가 되고 있고, 녹화가 되고 있고, 카메라를 보고,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예요.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들을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에서는 뒤에 가면서 이거 한번 보죠. 디테일하게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모를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는 네모가 상태입니다.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 어떤 스테이트냐 한번 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화살표가 더 이상 어떤 프로세스의 플로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 스테이트와 트랜지션으로 이루어져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나머지 다 똑같고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를 이해하는데 책에 있는 예제가 되게 좋은데, 물이죠. 물을 우리가 보통 상태 변이를 물이나 어떤 고체, 액체, 기체 이 3상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액체, 얼음, 수증기, 그죠? 액체 뭐예요? 그냥 물입니다. 그냥 물이죠. 예. 물이라는 스테이트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물이라는 스테이트일 때는 여기서는 지금 계산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좀 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물입니다. 지금 나는 물이에요. 예. 물인데 물로 천년만년 있을 수 없죠. 예.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증발하기도 하고, 그죠? 예. 어쨌든 나를 끓이면 어떻게 돼요?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끓어요. 끓으면서 뭐가 되죠?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 그렇죠? 나의 스테이트가 바뀌어요. 물이었다가 수증기로 바뀌어요. 이 객체 자체가 변한 건 아니에요. 둘 다 물이에요. 둘 다 물인데 스테이트만 바뀐 거지. 뭐에 의해서? 이런 트랜지션에 의해서. 얘가 어떤 트리거링에 의해서 트랜지션을 하게 되고, 그죠? 그 트리거가 뭐예요? 10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죠? 100도 이상 냉각되면 다시 액체가 되겠죠? 똑같이 얼음이 되거나, 그죠? 그래서 여기 설명하기에는 요 하나하나 스테이트를 여기서 계산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컴퓨터라는 건 여러분, 전원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CPU는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안 쓰는 동안 윈도우 10은 백그라운드를 계속 뭔가 돌리고 있어요. 지금 사용자가 컴퓨터 안 쓰네? 그럼 CPU가 펑펑 남고 전기는 계속 먹고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드라이브나 여러분 클라우드를 동기화할 수도 있고, 혹은 근데 바이러스가 없나? 한번 쭉 살펴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계속 뭔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가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상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산을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계산을 하고 있는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슨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지를 아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 지금 뭐 해? 라고 이게 이렇게 좀 얘기하면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스테이트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프로세스의 이 가지수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많거든요. 정말로 많은데 이 프로세스 전부 다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이 가능한 이 프로세스를 이 가능한 이 경우에 이 플로우를 사실 내가 플로우 차트로만 그린다고 치면 사실 플로우 차트만 그려 누구한테 어떤 오퍼레이션이나 이게 뭘 할 수 있는지 캐퍼빌리티나 뭐 펑셔널리티를 얘기할 때도 사실 이게 괜찮긴 해요. 나쁘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 플로우 차트를 많이 쓰는데 문제는 내가 뭔가 이거를 구현을 한다거나 뭔가 만들어야 될 입장에서는 봐봐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사용자 입력도 어떻게 넣을 거야? 어떤 식으로 넣을 건데? 패스워드 입력을 어떤 식으로 할 거야? 뭐 그러니까 별 모양, 점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되면서 하게 할 거야? 아니면 뭐, 아예 눈에 안 보이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게 별처럼 찍히는 게 나오기 전에는 패스워드 넣을 때 아예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뭔가 내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너무 무한히 가지를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를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스테이트를 기술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우리 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처럼 뭐 인클루드, 익스텐드가 있었고 뭐 플로우 차트 그릴 때 화살표가 있고 분기면서 이게 이 마름모를 사용해서 분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상태 다이어그램,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릴 때도 이러한 방식을 기술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이게 되게 아주 전형적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사실 꼭 시작과 끝이 있을 필요는 없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니셜 스테이트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뭔가 돌아가기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는 사실 끝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끝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끝나지 않는다. 전원을 내리는 스테이트를 무시했다면 사실 얘는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의 핵심 중에 하나는 초기 화면이나 이니셜 스테이트는 일반적으로 있지만 끝 종료 상황을 기술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딱 보면 여러분 감이 와요. 초기 화면, 지금 펌프를 가동함. 그죠? 여기 보여. 주유소 펌프 상태예요. 주유소 펌프 상태 다이어그램 한번 기술해 보는 겁니다. 주유소 펌프. 지금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정을 딱 넣어요. 그럼 초기 화면 땡 뜨면서 이제 뭐 이거 화면이 뜨겠죠. 그래서 지금 초기 화면이 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트랜지션이 가능하죠. 어떨 때? 손님이 와가지고 기름 넣고 싶을 때, 그죠? 기름 넣을 때, 우리 보통 셀프 주유소 가면 이제 버튼 막 눌러가면서 시킨 대로 해가지고 기름 넣고 가잖아요. 한번 봅시다. 초기 화면이죠? 그래서 신용카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를 넣으시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맨 처음에 여기서 이 초기 화면에서는 결제 수단은 먼저, 신용카드로 시작을 하나 보네요. 그래서 초기 화면에서 신용카드 딱 긁어요. 그죠? 긁기라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행위가, 오퍼레이션이 이제 이 트리거로 동작을 하는 게 트랜지션을 위한, 그죠? 이 상황에 해당 트리거가 없으면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데, 뭔가 카드 긁기라는 없다. 오퍼레이션에 딱 들어가면 얘는 여기서 이 스테이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화면에 있다가 어떤 상태로 바뀌느냐? 카드 인증 진행 상황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인증 진행에서 이 스테이트에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의해서 인증 실패로 갈 수도 있고 준비로 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카드를 긁었는데 인증이 안 돼. 그럼 인증 실패로 가서 10초 있다가 다시요. 초기 화면으로 가는 거. 그죠? 그죠? 이해되죠? 카드를 내가 4장 갖고 있는데 3장이 전부 다 정지 먹었어요. 그럼 3장을 먼저 썼다면 이거 한 3번 더 돌겠죠. 그렇죠? 그래서 되는 게 되면 인증되면 이제 딱 준비 상태로 가는 거죠. 아, 이 카드 결제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내려오면 이제 여러분들 행위를 여기다 정의하고 그죠? 이 과정을 정확하게 딱 수행을 하면 이 트랜지션이 이렇게 딱 트랜지션이 성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그림을 쭉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아까 그림들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프로세스의 순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순서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그죠? 순서는 아니에요. 순서는 아니지만 이 트랜지션이 이루어지는 트리거와 해당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죠. 얼마든지 종료에 있다가 주의중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의중에서 종료를 안 가고 바로 영수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이건 사실 뭐 예제를 많이 보면 이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제를 보고 이해하는 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 네.
상태 다이어그램에서 여러분들 추가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엔트리와 do와 exit가 있습니다. 엔트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엔트리는 뭐냐면 준비 있죠. 이 준비를 오기 위해서 준비로 딱 들어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카드 인증 진행을 딱 해서 준비로 딱 왔잖아요. 그럼 준비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 준비 상황 카드 인증 화면에서 준비로 딱 오려면 준비 상황 준비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디젤이니까 만약 디젤이면 디젤은 파란색 노즐입니다. 뭐 파란색 노즐을 들고 주유소 뚜껑을 열고 기름을 넣으세요 라는 이제 안내문이 있는 거예요. 이 안내문을 띄우는 게 엔트리가 될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가 바뀌고 트랜지션이 일어난 이후에 이 스테이트로 딱 넘어오는 첫 번째 수행해야 될 것들, 그걸 엔트리라고 하고, 그죠? 그러면 반대로, 그죠? 엑시트는 그 반대로 얘기하겠다. 이 트랜지션, 이 스테이트를 끝내기 위해서, 그 다음 트랜지션을 이 스테이트에서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 트랜지션 전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직전 이루어지는 게 엑시트인 거죠. 그러면 고무적으로 do는 그 해당 스테이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do로, 그죠? 여러분 이거 딱 보니까 대충 그거가 비슷하죠. 클래스 다이어그램하고 좀 비슷하죠. 실제 그림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럴 거거든요. 보면 이제 그 내용을 여기다 한번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그렸습니다. 자 봅시다. 초기화면 들어왔을 때 뭐 시작해야 될 건 없어. 그냥 초기화면인 거지. 여기 기술 안 한 거지. 여기 엔트리랑 엑시트를 기술 안 한 거죠. 얘는 두만 기술해놨는데, 두가 뭐야? 그냥 초기화면 계속 보여주는 거야. 아무 입력이 없을 때니까. 어떤 입력이, 혹은 트리거가 오기 전까지 계속 트랜지션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면 못하니까. 계속 이 초기화면 계속 무한반복 돌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안녕하세요. 기름을 넣으시려면, 뭐 이런 거죠. 그 초기화면 계속 띄워놓고 있는 거지. 두가 계속 도는 겁니다. 이 안에서 계속 무한 인풋이 뱅뱅 돌고 있는 거지. 초기화면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뭐 이걸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1초에 30번 이상 하는 거지. 24번 이상 하는 거지. TV 같은 경우 1초에 24번을 하는 거고, 그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카드 인증 진행은 딱 오자마자, 이 화면 딱 들어오자마자 뭐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이 카드 인증 진행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해야 될 게 신용카드 확인인 거지. 신용카드 확인을 해야 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실 엔트리에 만약 신용카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긁기라는 트리거로 카드 인증 진행으로 넘어왔는데, 카드 인증 진행 이 스테이트에서 맨 먼저 해야 될 게 신용카드 확인인 거죠. 얘를 무한 뱅뱅뱅 돌아가면서 하진 않으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신용카드 확인하는 거죠. 확인해서 이렇게 트랜지션도 생기고 이쪽 트랜지션도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더욱더 명확하게 다 하나하나 엔트리, 두, 엑시트를 다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혹은 이 프로세스가 혹은 이 결과물이 어떤 화면이 될지 어떻게 될지, 사실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게 UX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UX 다이어그램, 유저 익스피리언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또 이건 또 찾아보면 있겠지만 유저 익스피리언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있고, 치면 유저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저 다이어그램에 이제 예제들이 있거든요. 유저 플로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 앱을 만들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할 때 이런 어떤 컨셉을 잡게 된 거죠. 이 화면에서는 뭘 하고, 이제 이 화면에서 이 화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하고, 이 버튼 눌렀을 때 저렇게 하고. 이해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여기 미디엄이나 UX, UX 디자인 이런 좋은 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건 제가 또 올려놓을게요. 이런 거에 이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기술냐에 따라서 실제로 아웃풋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예상할 수 있죠. 똑같이 이걸 만약에 내가 직원이나 어떤 회사에 일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다고 치면, 사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추상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개념에서는 사실 잘 많이 쓰이진 않고,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으로 실제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많이 쓰거든요. 또 다음에 또 설명하면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이 내용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주의중 같은 경우는 엔트리, 두, 엑시트 세 개 다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죠? 엔트리가 어때요? 엔트리가 주 시작.
시작을 해서 주유 중이라는 이 스테이트가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가 주유죠. 예. 주유 시작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펌프를 돌리기, 펌프 전원을 넣기 정도가 엔트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가 주유니까 펌프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떤, 주유 트랜지가 가득 차거나 다른 트랜지션 조건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계속 주유를 이렇게 둥둥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트랜지션이 막 일단 일어나려고 해요. 가득 차.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나가기 전에 엑시트를 수행해야 되니까 주유 종료를 해야 되는 거죠. 클리어하죠? 예. 그래서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예제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트랜지션 다이어그램,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이제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들어서 이게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여러분들 예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을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사실 구체화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썼거든요. 여러분 곱씹어보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다른 그림 해온 것처럼 그런 디테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의 목적이 명확히 이제 좀 달라질 겁니다. 그렇죠? 프로세스를 여러분 어떤 실제 결과물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디테일하게 기술하자 보니 너무 무한대로 가지쳐지니까. 그래서 이런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임플레멘테이션 프로세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명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 써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쪼개고 명확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분할 정복을 하니까 단순화해야 되고, 단순화한다는 게 복잡해야 되는 거, 복잡하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술돼야 되는 거를 뭐 다 쳐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한 얘기는 어떤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를 기술하기 위한 이 단계를 모호함이 없을 때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아까처럼 그죠? 주유 중이에요. 주유 중이라는 게 정확하게 주유 중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데, 뭐 주유 중이 내가 이 주유총을 끄집어내 갖고 차 기름통 입구에 넣는 것도 주유 중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내가 주유기 앞에 차를 대가지고 카드 긁고 하기부터 뭐 주유 중으로 할 거냐? 어떻게 내가 디파인을 하느냐, 문제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전체적인 그림 모양이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단순화한다는 개념이 얘기가 그냥 뭐 심플하게만 만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호함이 없을 때까지 문제를 쪼개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확장 상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인데 익스텐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장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이 두 엔트리 이것들을 추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기술하자는 거죠. 그래서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내용이 좀 지금 길어져서 또 여러분들 집중력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기술들을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이 굉장히 불명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전됐을 때 방전 중단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 이 부분도 디테일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뭐 플러스 누를 때 어떻게 하라는 건지도 불명확한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더욱더 명확하게 계속 명확하게 나가는 거죠. 이제 음량 올리는 이 버튼을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하는 거, 플러스 누름이라는 게 이걸 더 정확하게, 그죠? 음량 올리기는 플러스 누름이랑 음량 올리기란 스테이트로 바뀌고, 올리는 동안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음량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CPU 사용해야 되고, CPU를 쓰는 동안 다른 애들을 멈추게 되고, 하여튼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계속 확장을 해가면서 문제를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기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부적으로 문제를 기술해서 그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혹은 문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모함이 있으면 사실 여러분 주저하게 되잖아요. 주저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게 로스예요. 주저하지 않고 다음 뭐야? 다음 뭐야? 다음 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명확하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기서 효율적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대충 여러분 이해는 됐을 거라고 같고요. 사실 뭐 그 외에는 뭐 딱히 어려운 개념은 없습니다. 뭐 슬라이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정지해서 보면 되는 거고요. 내용은 오늘 6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6장까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만 있어도 사실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사실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무한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문제든 사실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여러분 사실 이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100%다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다 딱딱딱딱딱 쪼개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조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정의가 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캐파를 100%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컴퓨팅 사고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컴퓨터한테 전겨줘서 그죠? 해결할 수 있냐 없냐로 만드는 거니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거고 사실 내용 없어요. 좀 여러분 이 책 보면서 어려운 거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게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쏘리가 안 떴는데 프로세스를 1장에서 5장 했던 것처럼 쪼개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거 다음에는 뭘 해야 되고 이 다음에 뭘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6장까지가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저는 디테일한 거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최소한 지금 이제 심화 내용을 줄여 버렸어요. 사실 더 복잡하게 해봐야 어려운 개념은 사실 5, 6장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 혹은 여러분들의 사고 방식을 바꿀 수 있느냐 혹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느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 핵심에만 잘 포커스를 두면 그렇죠.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또 이제 만약 어렵다면 여러분 이제 인터랙티브 수업 목요일 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요청을 받아서 제가 또 수업을 진행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과제는 아마 제가 화요일이나 아마 월요일에도 출장가서 화요일에 아마 제가 과제를 정리를 해서 아마 출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과제가 수요일까지니까 좀 겹칠 수도 있는데 사실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이어진 내용이니까 같이 충분히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시간이 길어져서 미안은 한데 저도 힘들어요. 여하튼 여러분들 최대한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요. 또 하나라도 어떤 애매한 부분이라든가 제가 커버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망설이지 말고 문의를 하세요. 여하튼 긴 시간 설명 들어주나 고마워서 수고했고요. 좀 더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초 단계입니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과목이냐, 어떤 이과냐, 문과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능력 있고 경쟁력이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에 깔아야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문과생이라고 굳이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문과생들도 기본적인 공학적인 이런 엔지니어링 마인드는 밑바닥에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이건 엔지니어링 마인드를 이제 비고 깔은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국제통상학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를 활용하는 데 써먹을 수 있는 거고 화학과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엔지니어링 사고 방식은 밑바닥에 깔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선진국 사람이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알아요? 저는 제3국을 많이 갔어요. 많이 돌아다니고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이런 데도 있었는데 논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일반적인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건 국가적인 입장에 있어서 굉장한 어치브먼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레벨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빌딩 블락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번 주까지 고생했고요. 이제 6장까지 내용을 여러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제는 이제 저번에 공지했던 것처럼 계속 이제 이걸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말고사까지. 하여튼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목요일이나 혹은 다음 주에 안녕. 오이 나 맨날 이런다.